그래서 이 페이지를 처음 보시면요. 저희가 일단은 처음 이야기할 내용은 판 구조론이에요. 판 구조론. 그러니까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뭐 판에 대해서는 일단 정확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할 거지만 그러니까 판 구조론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판이라는 걸 아마 처음 듣지는 않으실 것 같고 뭐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를 설명을 하자면 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데기들은 그 계란 껍데기처럼 하나의 조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계란을 맞박이한테 치면은 막 금이 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조각으로 한 10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를 판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판에 대해서 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깊이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뒤에서 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이런 판 구조론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들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쉽게 지진이나 화산 활동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지진 화산 활동이 왜 일어나냐 그거를 우리는 판 구조론으로 설명을 할 거고 그 판 구조론이 어떻게 정립되었느냐 라는 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것도 뭐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맨 처음으로 이야기 나왔던 거는 대륙이동설입니다.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거고 원래는 뭐 학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베게너라는 아저씨가 대륙이동설을 첫 번째로 이제 제안을 했어요. 땅이 움직였다라는 거고 요 얘기도 해볼까요? 과거의 과학자들이 그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지구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설명하는 거, 현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에서는 지구의 모습이 변한다. 근데 지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해서 변한다로 이제 머릿속에 굳어진 게 채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인 부분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바다였던 거고 현재 지금 산인 부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산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아니잖아요. 우리 대충은 아시잖아요. 지금 바다였던 부분도 과거에는 산이었고 산이었던 적이 있을 거고 산이었던 부분도 바다였던 적이 있다. 그런데 베게너라는 아저씨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어떤 지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와는 반대되게 대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요거에 대한 증거로 제안했던 건 첫 번째로 그 떨어진 대륙에서 4가지 증거를 제안했습니다. 떨어진 대륙에 해안선이 일치한다. 떨어진 두 대륙에서 해안선이 일치한다라는 걸 이제 증거로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대륙은 저겁니다. 두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하고 남미 대륙. 남미 대륙의 동해안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대륙의 서해안 요 해안선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교재를 보셔도 되겠지만 남미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쭉 붙이면 거의 맞닿은 것처럼 생겼어요. 교재 잠깐 보실까요? 6페이지에 보면 증거에 남미 대륙, 아프리카 대륙 보이시나요? 해안선과 지질 구조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그림. 좀 일치하는 것 같나요? 남미 대륙, 아프리카 대륙.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굳이 조금 설명을 하자면 실제로 이 대륙이 해안선보다는 예를 들면 이거 뒤에서도 설명할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해안선이라고 하는 건 대륙과 바다가 있을 때 여기가 해안선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해안선이에요.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 깊은 바다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심해라고 그러고 그 심해에 다가갈 때 해안선에서 좀 완만하게 이렇게 뭔가 완만한 부분, 수심이 얕은 부분이 있는데 이곳을 대륙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대륙붕이라고 부르고 완만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시 수심이 깊어지는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 대륙붕을 기준으로 대륙의 모습을 만들어서 이제 이어보면은 거의 일치합니다. 해안선은 조금 다를지언정 대륙붕은 거의 일치합니다. 와이가 이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림을 보고 거의 일치하지 않는데 거의는 아니더라도 완벽하진 않은데 뭐 굳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똑같아.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같은 종의 화석이 분포합니다. 쭉 일단 먼저 써볼게요. 그 다음에 떨어진 대륙에서 이제 동일한 지질 구조, 연속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빙하의 흔적이 말뜻은 일단은 쓰고 해석해봅시다. 일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다시 봅시다. 같은 종의 화석이 분포한다라고 하면 화석은 뭔지 아시잖아요. 옛날에 살았던 어떤 생명체의 흔적이나 유해나 흔적들 이런 것들을 화석이라고 하는데 떨어진 대륙들에서 같은 녀석들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화석은 그 생명체는 육상생물들, 그러니까 바다에는 살지 않았고 혹은 수상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먼 바다를 이동하기에는 몸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녀석들인데 같은 종의 화석이 여러 대륙에서 발견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걔네들이 여러 군데, 같은 녀석들이 여러 군데에 살았다가 아니라 그 대륙이 하나로 붙여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고요. 뭐 여기서 얘기하는 화석의 이름들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연속된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지질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질 구조는 그러니까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조들, 그러니까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어떤 지구의 모습이 변할 때 나타나는 구조들, 그걸 지질 구조라고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질 구조는 습곡 산맥을 의미합니다. 자, 습곡 산맥도 아직은 잘 감이 안 오시면 그냥 산맥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산맥이라고 하면은 저거잖아. 그냥 산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산맥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뭐 태백산맥 이러면 산맥이잖아. 그럼 그 산맥을 예를 들어서 잘라보는 거야. 그럼 산맥의 단면이 나타나겠죠? 그 단면이 떨어진 대륙인데도 그 단면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산맥을 잘랐을 때 그 단면이 그냥 매끄럽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그 안에 어떤 층산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그 시루 똑같이 생긴 그 모습이 완전히 일치한다. 거의 일치한다. 떨어진 대륙에서. 여기서 근데 얘기하는 떨어진 대륙이 요거를 오해하시겠다. 화석 분포도 요거고 요거도 요거가 아니라 떨어진 대륙에서 뭐 같은 종의 화석 분포는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까지 포함한 거고, 왜냐하면 연속된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 습곡 산맥의 연속성은 북미 대륙하고 북유럽 대륙입니다. 유럽 대륙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습곡 산맥.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이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요것도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냥 물어봅시다. 빙하가 뭘까요?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럼 빙하가 어디 있을까요? 틀려도 돼. 북극이랑 남극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빙하는 바다 위에 떠 있다. 맞습니까? 가 아니에요. 빙하는 그러니까 거의 다 오해하시니까. 빙하는 어디 있냐면은 극지방 맞아. 극지방이나 아니면 고산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땅 위에 있는 게 빙하야. 바다 위에 있는 거는 빙산 혹은 해빙이라고 불러요.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빙하는 그 산 위에 있는 게 빙하인 거야. 막 높은 산에 올라오면 무슨 만년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눈이 내리면 녹질 않아? 그것들이 계속 쌓이면 그거를 빙하라고 불러. 걔네들이 이제 그러면은 중력에 이끌려서 예를 들면 높은 산에 막 눈이 쌓였다. 그럼 얘가 굳어져. 그럼 얘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아래 하자야 빙하야. 그래서 이끌려 내려와. 그럼 빙하가 내려오다 보면 이 빙하가 이렇게 얘네들을 긁고 지나가요. 훑고 지나가요. 그럼 그 나름의 흔적이 남게 돼요. 마치 저거랑 똑같아. 물이 흐르면은 예를 들면 모래사장에 물이 흐르면 물이 흐른 흔적이 남죠. 그 어떤 특유한 모습의 물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빙하도 마찬가지예요. 빙하가 지나가면 빙하가 지나간 어떤 특유의 흔적이 남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 쭉 길이 남게 되는데 그 어떤 길의 모습이 떨어진 대륙에서 좀 연속돼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더 신기한 거는 이 빙하의 흔적이 어떤 남극 대륙, 그 다음에 뭐 남극 대륙,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의 남쪽, 심지어 저기에는 인도 대륙에도 그 빙하의 흔적이 일치한 게 남게 돼요. 인도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지만 인도의 기후는 우리 대충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덥잖아요. 인도는 왜 굉장히 더워?
근데 그 더운 인도에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럼 일단은 들 수 있는 생각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첫 번째로 옛날에 여기도 더웠나? 그쵸? 두 번째로는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었나? 근데 뭔가 첫 번째 생각이 좀 있으니까 그 베게너라는 아저씨가 그 인도와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들 그런 데를 탐사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구 자료를 취합하지만 그 어떤 그 인도 대륙과 비슷한 위도 어디에서도 빙하의 흔적은 발견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했던 가설 인도가 옛날에 더웠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추웠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인도만 추울 수는 없잖아. 비슷한 위도에 다 추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도 대륙이 남쪽에서 올라왔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대륙 이동설이 조금 뭔가 그럴싸한 것 같아. 뭐 굳이 우리가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해안선도 일치하고 화석 분포도 지질 구조의 연속성도 빙하의 흔적도 쭉 연속되게 나타났다는 거는 예전에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었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 당시 과학자들의 머릿속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구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가 깔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일단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래서 물어보는 거지. 좀 속되게 표현을 하자면 들었어? 베게너란 아저씨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과학자들이 물어보는 거야. 야, 쩐다.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제 베게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왜? 대륙이 왜 이동했니?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베게너는 그 대륙 이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계점입니다. 얘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대륙 이동설의 한계점. 한계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대륙 이동에 땅이 왜 움직였느냐 원동력이라고 쓸게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건 아니고 이거는 뭐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베게너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 이제 달의 인력,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 있는 땅을 대륙을 당겨서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뭐 등신은 아니어서 뭐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설명했냐는 우리 몰라도 돼. 그냥 한계점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먼저 첫 번째로 잠깐 교재 볼게요. 체크하고 갑시다. 6쪽의 맨 위에 독일의 베게너가 주장했다. 1912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연도는 당연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약 2억 4천만 년 전에 한 덩어리였던 대륙 판게아라고 부르고요. 들어는 본 적 있으시죠? 판게아. 그래서 그런 판게아가 이제 분리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증거들에 대해서 밑에 4가지 멀리 떨어지는 대륙에서 고생물과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되고 해안선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연속된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이 일치한다. 라는 그림도 밑에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거 하나만 밑줄 쳐줍시다. 한계점. 대륙 이동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륙 이동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 한계라고 나와 있는 건 동글뱅이 2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교과서에서 직접 이렇게 막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북미와 유럽이 1년에 약 30m를 이동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판이 이동하는 속도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7cm 정도. 1년에 7cm. 그러니까 한 손톱이 좀 자라는 속도랑 비슷하다 그래요. 우리가 느끼기 힘든 정도.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베게너가 계산했던 거는 1년에 한 30m. 요것도 좀 여담인데 베게너는 지질학자는 아니고요. 기상학자였어요. 근데 기상학자였는데 땅을 보고 좀 이상한 생각들을 해본 거예요. 대륙의 모습들을 보고서.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이 없었던 것도 좀 일부분 있긴 있습니다. 내려오겠습니다. 두 번째, 멘틀 대륙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륙 이동설은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면은 우리 요 멘틀이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지각 밑에 멘틀 있고 뭐 외핵, 내핵 다 들어는 보셨을 거고. 대류가 뭡니까? 대류. 대류가 뭘까요? 그럼 누가 위로 올라가? 차가운 게 위로? 그러면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가죠? 차가운 게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차가운 녀석은 부피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니까 아래로 내려와. 따뜻한 녀석은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 그게 대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멘틀이 대류한다. 이렇게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 연중 운동한다, 뭐 수직 운동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고. 차가운 녀석들은 위로, 따뜻한 녀석들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일단은 이야기하는 게 멘틀 대류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 부분. 다시 방금 이야기했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건 어느 지점에서 상승하느냐? 온도가 낮은 지점. 죄송해요. 온도가 높은 지점. 그죠? 따뜻한 녀석은 밀도가 작아. 그러면서 멘틀 물질이 상승해. 멘틀이 하강해. 말 그대로 온도가 낮아. 그럼 밀도가 커. 그러면서 멘틀 물질이 하강해. 떨어져. 그럼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은 멘틀이 쭉 올라오다 보면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각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 여기서 막 내려가. 내려가고 얘도 마찬가지 내려가요. 그러면 이런 데서 요 녀석들이 막 올라오다 보면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멘틀 대류설. 마찬가지 멘틀이 아래로 막 내려가. 그럼 내려가다 보면은 지각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즉 여기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고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에서 생성되고요.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 곳에서 어떤 지각이 없어지는,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멘틀 대류설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 정도. 그래서 뭐 멘틀이 대류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증거냐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 당시에는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과학적인 기술에 한계가 좀 있었고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즉 멘틀이 상승하고 거기에서 새롭게 지각이 생성된다라는 증거, 그 다음에 멘틀이 하강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지각이 소멸한다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멘틀 대류설은 그 당시에도 뭐 얘도 마찬가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좀 그럴듯하긴 한데 증거가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얘도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를. 홈스라는 아저씨가 주장했어요. 뭐 홈스 어떻게 읽어도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름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멘틀 내에서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열 대류로, 자, 말을 어렵게 했는데 우리 이미 이해는 하셨잖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봐. 직관적으로 지구 안쪽이 뜨거워요? 바깥쪽이 뜨거워요? 안쪽이 뜨겁겠지. 바깥쪽이 차갑겠지. 그럼 아래쪽이 뜨거운 부분이 상승해, 바깥쪽이 차가운 부분이 하강해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물론 이제 저런 건 있죠. 그 멘트를 왜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도대체 그러면은 뜨거운 부분은 왜 있고 차가운 부분은 왜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온도가 높은 부분은 우리는 보통 요거로 설명해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로 온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뭐 화학이나 이런 데서 나 공부를 좀 해봤어. 혹은 통합과학 때 집중을 많이 해서 이해가 됐어. 그럼 좋아. 근데 지구과학에서 이거 이해 안 됐어. 상관없어요. 이 말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막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좀 시간 좀 있으니까 물어볼까요? 방사성 원소라고 하면 뭘까요? 붕괴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핵분열하는 거야. 막 원자핵이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서 에너지가 막 나온대. 그래서 막 데펴진대. 그래서 좀 뜨거운 부분이 있고 그게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지구 내부가 여전히 뜨겁대. 그냥 그 얘기야. 정말 단순하게. 지금 조금 제가 설명한 거에서 어떤 과학적인 오류가 조금 있지만
엄밀히 따졌을 땐 과학적인 오류가 좀 있지만 지구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이것에 의해서 온도가 높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자,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고층이 멘틀이 이동성을 띈다. 됐고요. 상승부에서는 어떤 대륙이 분리돼서 양쪽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지각이 소멸되고 회감력이 작용하고 두꺼운 산맥이 형성된다. 자, 여기서도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네요. 요거를 체크해 봅시다. 멘틀이 상승하면은, 자, 요거 뭐 뒤에서 얘기할 거긴 한데, 지각이 새롭게 생성되고 좌우로 멀어져요. 그럼 이렇게 좌우로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좌우로 당기는 힘을. 지금 그냥 제가 파란색으로 쓴 거는 좀 중요도 떨어지는 거. 지금 막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이 이렇게 모이는 부분에서는 압축되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그냥 회감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뭐 판의 경계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강조를 좀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그런 힘이 작용하는구나. 교재에 이런 단어가 용어가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7페이지로 가봅시다. 한계 얘도 마찬가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겠구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야. 홈스라는 아저씨가 멘틀 대류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해볼 거야. 지구 반지름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지구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6,400km는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우리 이 시간에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은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지구과학을 좀 공부하실 거면 6,400 정도는 기억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지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멘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멘틀 한 2,900km 정도까지가 멘틀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한 절반 깊이까지가 멘틀인 거지. 말하고자 건 별로 두껍다. 부피로 따지면 절반이 아니죠. 엄청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바깥쪽에 있으니까. 하여간에 그런 두께가 두꺼운 멘틀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날 거다라는 걸로 홈스라는 아저씨가 생각을 했지만 결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7페이지 이제 세 번째 거기로 갑시다. 해저 확장설 가봅시다. 뭐 해저 확장설도 뭐 주장한 아저씨들이 뭐 헬스라는 아저씨, 닥치라는 아저씨 있는데 그냥 한번 그냥 이름만 들어보면 교재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얘도 똑같아요. 확장된다. 뭐가? 해저. 해저라고 하는 거는 바다 밑에 저 넓은 땅 그것들이 점점 확장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저가 확장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바다가 되나요? 그건 아니야. 어디선가 그 넓어진 바다가 그러니까 그 어떤 해저 지형이 어디선가 소멸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보통 해양 지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선 소멸이 될 거고요. 어디선 또 새롭게 만들어질 거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그렇게 엄청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인간에 비하면 긴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어떤 시간 범위에서 해저가 확장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멘틀 대류설에 대한 증거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 멘틀 대류설이 맞았어. 그러니까 대륙 이동설도 그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맞았고 멘틀 대류설도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사실이야. 이것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해저가 확장된다 라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해저가 어떻게 확장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바다 밑에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멘틀 물질이. 그럼 여기에서 새롭게 지각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다시 이쪽에서 그릴게요.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러면 멘틀 물질이 상승해 이렇게 땅이 부풀어 올라요. 땅이 부풀어 오르면서 좌우로 넓어지겠죠. 요거를 일단은 이미지는 잡아놓으시면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림을 다시 그리자면 과정을 보면요. 자, 얘가 지각이고요.
아래쪽에 멘틀이 있을 때 멘틀 물질이 상승합니다. 멘틀 물질이 상승해요. 그럼 그것을 따라서 지각이 좌우로 쭉 장력을 받을 겁니다. 멀어지는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늘어지겠죠. 뭘 그린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 치즈를 잡고서 쭉 늘리면 얇아지잖아요. 떡을 잡고 잡아 늘리면 얇아져. 그 상황이야. 멘틀 대류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좌우로 멀어지는 장력은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멘틀이 이제 노출됐다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각이 많이 얇아졌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멘틀이 드러난 데는 아니야. 말이 안 됩니다. 지각이 이렇게 많이 낮아졌다. 어느 정도 깊이까지 지각이 낮아졌다면 중요한 건 지대가 낮으면 주변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봐. 우리 이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지구에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어. 대륙이라고 하지 맙시다.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럼 육지와 바다의 차이점은 뭐야? 그냥 물이 들어차 있으면 바다 아니야? 물은 주로 어디 있어요? 저지대에 있겠지. 예를 들어서 지구에 있는 물을 다 뽑아내. 바닷물을 다 뽑아내. 그리고 요 한 움큼만 바닷물을 넣는 거야. 지구에. 그럼 바다가 엄청 작아지겠죠. 나머지는 다 육지로 변하겠지. 아니면 지구에다가 바닷물을 뭐 이빠이 넣어. 존내 넣어. 그럼 거의 높은 지대까지도 바다가 다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잠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차이점이 그냥 높은 지대냐 저지대냐 고지대냐 저지대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즉 잠깐만요. 지각이 낮아졌어. 그러면 주변에서 바닷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바다가 형성이 되고 이 지역은 이제 해저가 되겠죠. 멘틀 대류는 계속 상승합니다. 멘틀 대류는 밑에 넣을게요. 멘틀 대류는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좁았던 해저 지형이 나중에는 넓어진다. 멘틀 물질은 계속 상승하니까. 계속 상승해. 계속 좌우로 멀어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육지였던 지역이, 일단 내륙 지역이었던 지역이 결국엔 해저로 변할 거고, 그 해저가 또 확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해저 확장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아마 납득이 안 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육지였던 지역이 바다로, 즉 해저 지형으로 변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살아봤자 길어봤자 100년이라고 치면 80년이라고 치면 80년 눈으로 보는 동안 뭐 혹은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뭐 역사라고 하는, 그죠? 기록을 남긴 그 순간부터도 대륙이, 즉 육지가 바다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록에 남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 일단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거는 요거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를. 아, 육지가 바다로 변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구나. 그건 아니야. 하지만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은 있어요.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증거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 음양측침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양측침법은 그냥 음향, 소리로 측정한다. 깊이를. 소리로 깊이를 측정하겠다라는 거야. 그려보면 단순해요. 배를 띄워. 돛담배는 아니겠지만 배를 띄워요. 밑에 해저 지형이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음파를 쏴. 반사돼서 돌아오겠죠? 돌아오겠지? 그리고 시간을 재면 되겠네요. 소리의 속도를 알고 있고 시간을 재면 거리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혹시 아시나요? 물론 이제 저건 해야지. 2분의 1은 해야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2분의 1 곱해서 깊이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저 지형을 이제 사람들이 탐사하기 시작해요. 해저 지형. 해저 지형을 왜 탐사하냐면 뭐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면 알려주세요. 이 시대적 배경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지금 요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얘기하는 거 다 저기 그 서양
인간들이잖아요. 유럽 애들 뭐 미국 놈들 뭐 이런 애들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얘네들이 이제 뭐 이 당시 배경을 얘기하자면 세계 대전이 벌어지던 당시야. 물론 이제 세계 대전이라고 하면 진짜 전 세계가 전쟁한 건 아니잖아요. 유럽 놈들이 전쟁한 거잖아. 굳이 이야기하자면. 다시 돌아와서 배경이 어디냐면 대서양이에요. 태평양이 아니에요. 이 연구의 배경이.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하고 1차 세계대전의 어떤 뭐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잠수함을 사용했냐 안 했냐예요. 뭐 어떤 전쟁사적으로. 그래서 잠수함은 말 그대로 바다 밑으로 댕겨야 되는데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해저 밑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잠수함 가다가 꼬랑 박으면 어떡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 해저 지형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는 뭐 기술도 안 됐지만 기술도 안 돼서 뭐 멘틀데르서를 주장했을 당시에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으니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해저 확장설이 대두되는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해저 지형을 음양측신법이라는 걸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다. 그죠? 좀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저게 나타나요. 그 고지자기 잔류라고 부릅니다. 고지자기라고 부르는데 고지자기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너무 어렵게 갈 필요 없고요. 고는 옛 고자예요. 지는 지구야, 땅이야. 자기는 말 그대로 자기장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지구의 자기장이 막 뒤바뀌어요. 역전돼요. 나침반을 통해서 지구 자기장을 보면 우리 북쪽을 N극이 가리키잖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지구의 북극이 S극이니까. 근데 그게 막 과거에 바뀐대. 왜 그런지 뭐 그 우리가 알 건 아니고. 과거에 어떤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부분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얘네들이 멀어져. 그래서 여기서 멘틀 물질이 상승해.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지각이 생성돼 라는 건 일단 결론이지만 그 당시에 봤더니 생성되고 좌우로 멀어지기 때문에 요 생성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는 대칭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멘틀이 올라와요. 지각이 새롭게 생성돼. 만들어진 지각은 좌우로 뻗어져 나갈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뻗어져 나가는 속도가 같다면 좌우의 모습이 데칼코마니 대칭이어야 돼. 지각이. 그래서 이 당시에 고지자기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북쪽의 방향이 이렇다. 자기장의 방향이. 과거의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다.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다. 라는 게 대칭으로 나타나요. 그림을 제가 좀 잘 못 그린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대칭으로 나타나. 이 모습의 변화가. 그거를 증거로 해저 확장설을 이야기했다. 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고지자기 뭐 어떤 뭐 잔류의 자기가 맞는다 이런 것들 하나 정도 용어는 체크하시면 되겠고, 잠깐 교재 잡아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요. 7페이지 잠깐 보고 마지막 체크해봅시다. 음양측신법. 해양 탐사선에서 발사한 음파가 바다 밑바닥에서 반사되어 가장 빨리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하여간 음양측신법은 뭔지 이해하셨을 거고, 그걸 통해서 수심을 측정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해저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공식 뭐 D는 2분의 VT라고 그냥 혹시 알고 있으니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양측신법을 이용해서 대륙 주변부의 어떤 그 지형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알아냈다. 요거 조금만 이따 합시다. 요 뒤에 거는. 요 밑에 거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해저 확장설. 헬스와 디치가 주장했다. 메틀들에 의해서 고온의 메틀 물질이 솟아오른다. 해양 지각이 형성된다. 그래서 확장되고 해구에서 소멸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거에 대한 해구가 뭐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거에 대한 증거,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건 세 번째. 해저의 고지자기 줄무늬와 해저 확장. 그러니까 이 고지자기에 의해서
과거의 어떤 지구에 남아있는 그 자기장의 모습이 요 생성되는 곳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룬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가봅시다. 요거는 여기까지는 지울게요. 이런 음양측층법을 통해서 회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륙 주변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여기가 육지고요. 바다가 쭉 이어집니다. 육지 주변에 완만하게 수심이 얕은 지역이 있는데 이곳을 우리는 대륙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건 왼쪽에도 써있죠. 그죠?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심이 좀 점점 깊어져요. 대륙대, 대륙 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하여간 쭉 깊어지다가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해구라고 부릅니다. 바다에 있는 구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다에 있는 구덩이 해구라고 부르고 요 해저 지형을 쭉 탐사하다 보면 산이 있기도 해요. 요렇게 근데 올라오면 이게 섬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여기에 이제 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것들을 우리는 해산이라고 부릅니다. 해산. 가다가 보면은 가끔 이렇게 윗부분이 잘려있는 부분 녀석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평정해산. 정상이 평평하다. 다른 말로는 기요라고도 부릅니다. 의미는 없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론은 그냥 얘기할게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은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조금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는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해령이라고 부르고, 령은 해는 바다에 짜는 됐고 명이라고 하는 건 고개, 그러니까 추풍령, 대관령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거 할 때 그 령, 고개, 산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을 열고기라고 불러요. 자, 제가 체크를 다시 할게요. 얘가 해령, 요 안쪽 움푹 패여있는 부분을 열고기라고 부릅니다. 열은 찢을 열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멀어지잖아. 찢어지겠죠? 땅이? 그러면서 조금 움푹 패여져. 곡은 계곡자. 계곡할 때 계곡. 찢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저 지형이 나타납니다. 열곡에서는 지각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땅이 요렇게 결론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해구에서 지각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지각이 계속 생성만 되면, 해저가 계속 확장되면 다 바다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소멸되는 지역도 있다. 생성되는 지역도 있지만 소멸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쌤쌤이 되는 거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이 그림의 모습이 한계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렸지만 가로의 요 스케일이 훨씬 커요. 훨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륙붕의 수심은 한 200m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 해저 밑바닥, 평균적으로 태평양 밑바닥의 평균 수심은 한 4km 정도 돼요. 그리고 해구는 한 6km 정도 되면 해구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바다의 넓이,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6km, 4km로 끝낼 그게 아닌 거야. 6km, 4km면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좁은 범위예요. 저 집이 시흥 어딘지 아시나요? 하여간 경기도 시흥인데 목동 여기까지 오늘 출근하려고 오는 게 수업하려고 오는데 15km야. 그럼 태평양 상상이 힘들잖아. 엄청 넓잖아. 그래서 이 가로 스케일이 훨씬 크다라는 거를 그래도 인식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그래서 지구 반지름이 6,400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 대충 둘레가 어느 정도인지 이과생들이니까 대충 상상은 가시잖아요. 이과든 문과든 간에 대충 이 파이야 하면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넓다라는 거고, 말하고자 하는 건 결론, 해구를 마치 진짜 구덩이처럼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그건 아니고, 실제로 모습을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요거보다 더 완만하게. 요 경사도 훨씬 완만하고 훨씬 우리가 걸어가다가 느끼기 뭐 쉽지만은 않을 정도로 땅속을 걸어갈 수는 없지만 거의 완만하게 이어져 있고 그 와중에 이런 어떤 해저 지형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냈느냐? 음양치침법을 통해서 알아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거 해저가 확장돼요. 자, 요것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해령을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 아까 그렸었지만 해령을 그리면 이렇게 해령이 있습니다. 해령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대충 이해되시나요? 좌우가 대칭이 되니까 물론 A 지역과 B 지역이 있을 때 지각의 나이를 따지면 A랑 B 중에서 당연히 B가 더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 퇴적물의 두께라고 하는 건 퇴적물이 얼만큼 쌓여냐야. 퇴적이 무슨 말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얼만큼 모래나 이런 애들이 쌓여 있느냐. 그러니까 쌓일 시간이 얼만큼 길었느냐. B가 더 길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퇴적물의 두께까지 하면은. 마찬가지야. 퇴적물의 연령도 마찬가지죠. 나이라고 해도 되고요.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그것도 더 B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A 지역에 B 지역에 어떤 시료들을 채취해 보니까 B 지역 퇴적물들이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왼쪽으로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나이의 증가나 혹은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하는 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고지자기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해령이라고 하는 부분 생김새가 좀 특이하잖아. 양쪽이 볼록하고 안쪽이 들어가 있는 이 해령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룬다 라는 거를 뭐 아까 햇사라는 아저씨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햇사라는 아저씨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해저 확장설이라고 부른다. 되셨죠? 그래서 정리해봅시다. 얘도 마지막으로 봅시다. 밑에 증거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 우리 8쪽에 2번에 2번이요.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한다. 알겠어? 당연한 얘기. 심해 퇴적물의 두께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심해 퇴적물 두께가 증가한다. 알겠죠? 조금만 이해됐고 고지자기 줄무늬와 해저 확장 이거는 혹시나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됐고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도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수업의 막바지 오늘 막바지 수업에서 세 번째 타임에서 고지자기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베니오프의 발견 베니오프의 발견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구를 따라서 이렇게 지각이 들어가 그 지역을 또 발견했다. 요거 베니오프대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는 거는 뭐 이제 수능 준비하실 때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내일 모레 수능 볼 거 아니시죠? 내신을 먼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구조론이고요.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는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잠깐 체크합시다.